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에서 국제법을 맡고 있는 고배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7급 시험을 보셨죠. 2023년 7급 시험을 보셨어요.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쉬운 듯 하면서 어렵습니다. 쉬운 듯 하면서 어렵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예전보다 판례 같은 것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아서 쉽게 느껴지는데 실상 이 지문들을 보면 알 듯한데 모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꽤 있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뭐 많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맞췄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묘한 느낌이 좀 강한 그런 겁니다. 공부가 아주 잘 돼 있는 분들은 뭐 고득점 하시긴 할 건데 근데 공부가 잘 돼 있는 분들도 만점을 맞느냐 그러지 못할 것 같고 한 2개 정도는 틀릴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비껴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지엽적인 걸 약간 숨겨놓은 듯한 느낌들이 강해요. 그래서 확실히 난도가 공부가 아주 잘 돼 있는 분들도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찍으신 문제들이 몇 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도 보면서도 와 이거 생각보다 헷갈리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낮다, 그러니까 낮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중보다는 높은 느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판례가 막 많이 나오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뭐 저희가 하나씩 보면서 내용들을 좀 살피면서 내용 어느 정도 난이도였는지를 보시도록 하죠. 국제법입니다. 그래서 국제법 이제 2023년 국가직 7급 공채 문제입니다. 보실게요. 1번 문제 보시도록 할게요. 이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건데 이런 건 참 쉽죠. 이런 건 참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건데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법적으로 동등하죠. 그렇죠. 우열관계가 아니라는 건 몇 번 말씀드렸던 거니까 뭐 이건 당연한 거고 각각 독자적이고 각각 형성 절차도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뭡니까? 오랜 관행이 존재하고 뭐 오래진 않아도 관행은 하여튼 존재해야 돼요. 대륙풍 북해 대륙풍 사건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법적 확신 그래서 각국이 어떤 법적 수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는 지문이죠. 2번에 니은번 보시면 국제관습법이라는 건 법으로 수락되는 그렇죠. 일반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범세계성을 가질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부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 형성될 수 없다. 틀리죠. 인도 통행권 사건이나 아니면 비호권 사건에서 지역관습법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이제 야한 국가들, 그러니까 뭐 인도 통행권 사건에서는 2개 국가들 사이에서도 형성이 가능하다. 다만 이제 이런 거 입증하려면 주장하는 국가가 정말 입증을 세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실게요. 이건 틀렸죠. 그래서 유엔 총회 결의라는 것은 비회원국에도 구속력이 있는 그 국제법 연원이다. 아니요. 이 유엔 총회 결의 자체가 이 국제법의 연원이다, 법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물론 법의 일반 원칙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국내법적인 재판의 어떤 그 내용들, 판례 같은 것들에도 원칙들 이런 것들이 중첩되는 것들이에요. 국내법적인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딱 얘기하기도 뭐한데 뭐 총회 결의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지면 관습국제법, 국제관습법 같은 걸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 뭔가 법원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금반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보통 법의 일반 원칙이고 이런 것들이 국내법적 절차에서 들어왔고 보통 PCIJ 때 상설국제재판소 때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이 ICJ로 연결이 되고 ICJ도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죠. 그럼 기억하고 니을이니까 요거는 문제가 뭐 그렇죠? 옳은 거를 고르는 거니까 이건 매우 쉬운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틀리신 분이 없을 거고 2번을 볼까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인데 이것도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살짝 그 지엽적인 게 나와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보시면 국가라는 것은 국제법에 따라서 의무의 불이행일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국내법 원용에서 정당할 수 없다. 이건 뭐 조약법 협약 27조 조약법에 의한 비엔나 협약이 27조니까 뭐 잘 아시는 내용이고 다만 뭐 46조에서 조약 체결권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 대한민국 헌법은요 6조 1항에서 국제기구의 구속력 있는 결의에 대한 국내법적 결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국제기구의 이런 결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이거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6조 1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써놨죠, 우리는. 그래서 이게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얘기해요. 국내법과 동급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동등하다 이런 얘기는 동등한 효력. 이 국내법이 이제 법률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법률이라고 써놓진 않았죠. 법 규정 자체는 명시 규정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뭘로 봐야 되냐? 헌법으로 봐야 되냐? 법률로 봐야 되냐? 법률로 보는데 여기를 뭐 국제기구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이거라고 써놓진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어주는 건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상호방위 조약이라든지 뭐 외국으로 군대를 파견한다든지 뭐 그거 외에도 이제 재정적 부담이 발생되는 것들,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동의권을 갖도록 이렇게 돼 있죠. 답은 4번입니다. 네덜란드는 자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대해서 의회 재정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조금 그걸 높게 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네덜란드는 만약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같으면 이 연방법률보다는 조금 높게 보고 동시에 이거를 만약에 국회가 그렇죠? 이거를 만약 헌법보다 위에 놓겠다 개정권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헌법보다 위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인데 이건 정말 왜냐면 쉬운 듯 어려운 게 이렇게 나오다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고요. 이 국제기구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이 국제관습법적으로 이해해버리면 이건 명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찍으실 수가 있다. 그런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 법률과 동등하다보다는 조금 높게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헌법을 대체하는 그런 형태로 갖출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헌법과 동급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몇 개가 있는데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미국은 헌법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연방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헌법하고 주법률이 있는 건데 여기서 역이랑 동급이라고 본단 말이죠. 조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을 그대로 법률하고 동급으로 본다는 건 방금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여기 네덜란드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냐면 헌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을 건데 연방은 아니지만 법률이 있으면 여기쯤, 여기 어디쯤입니다. 요 헌법과 동급인데 왜냐면 제정을 하면 개정을 할 때 헌법에 대해서 만약에 이 국회의원의 이 과반수가 정족 과반수가 오케이를 해주면 헌법과 동의의 성질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법률보다는 좀 높은 이쪽에 있다고 봐서 동등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지엽적이더라고요,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재에도 써놨지만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법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 있죠. 국내 법률보다 높아요. 네덜란드 국내 법률보다 좀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 어렵습니다. 쉬운 듯 하면서 어려워요. 2번을 찍으시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 보실게요. 인도법입니다. 이건 좀 쉽죠. 왜냐면 이제 이건 내용들 다 봤으니까 범죄인 인도 심사나 청구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 그 다음에 서울고등검찰청. 오케이, 이건 맞는 얘기고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 아니요. 재량이에요, 재량. 상호주의대로 뭐 응하지 않으면 않을 수도 있는데 응할 수 없다라고 단언할 수 없고 응해도 되고 응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답은 2번일 건데 그렇죠? 인재 문제의 일부 또는 이런 것들이 한국 영역에서 있으면 임의적이죠. 임의적이라는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국민인 거예요. 자국민. 아니면 여기처럼 이제 영역에서 일어났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인도범죄 외에서 봤을 때 이미 재판이 끝났어요. 우리나라가 재판 중이래 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끝난 겁니다. 재판이 끝나서 형이 이미 확정이 돼서 형을 끝마쳤거나 집행이 끝마쳐졌거나 아니면 면제를 받았거나 뭐 이런 경우들 아니면 제3국가에서 역시 인도범죄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인도 이외 범죄고 여기는 제3국가에서 인도범죄에 대해서 역시 재판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재판이 끝났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고 절대적 거절 사유 같은 것들은 시효가 완성됐다거나 아니면 이제 인도범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인도범죄를 보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거, 인종, 종교적인 이유로 보내면 이제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때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아니면 인도 범죄가 재판 중이거나. 그래서 이건 무조건 외우시는 거니까 뭐 맞출 수 있고. 4번에 보시면 정치적 성격 가진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 그렇죠. 원칙을 인도하지 않는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정치범 불인도 원칙이니까. 답은 2번입니다. 재량사항이에요.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다고 해서 꼭 보내냐? 그것도 아니에요. 안 보내도 됩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어도 안 보내도 돼요. 4번 보실게요. 국가 승인도 좀 쉽게 나왔는데 묵적 승인 1번 보실게요. 묵시적 승인을 의미하는 행위 유형은 비교적, 명확하며 그 다음에 통상 대표부의 설치, 표가, 그 다음에 이제 신생구표만 이런 것들 개체, 이게 묵시적 승인이다. 아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다자조약을 맺는다느니 요게 이제 다자조약이죠. 아니면 통상 대표부라든지 범죄인 인도조약 같은 걸 맺는다느니 이런 거 가지고 묵시적 동의가 안 돼요. 아시겠지만 묵시적 동의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뭐 인가장 없는 영사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거 말고 국기를 인정한다든지 외교를 수립한다든지 신생 독립국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영사를 인가하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통상 우호조약 같은 거 우호 통상조약 같은 거 맺는다든지 이래야지 묵시적 승인이죠. 옳지 않은 거는 1번이 될 겁니다. 나머지 보죠. 2번 개별국가에 대한 승인의 효과는 승인국가 피승인 그렇죠. 이들 사이에서만 있는 거예요. 뭐 국가의 재량 일방적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그 양 국가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거고 대세율을 인정할 이유가 없죠. 3번에 다른 나라 타국에 대한 외교관계 단절 이건 뭐 몇 번 나왔던 거니까 외교관계 단절이 곧 법률의 승인을 처리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건 별개입니다. 외교관계가 단절됐다고 해서 뭐 국가가 아직 부정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4번에 보시면 신생국에 대한 국가 승인은 일방적 행위죠. 그럼요. 일방적 행위입니다. 재량적인 거. 기존 국가들은 국제법적 의무를 지지 않아요. 해주든지 말든지는 각국의 재량이지 이걸 뭐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지금은 창설적이라기보다는 선언적인 성질로 훨씬 강하게 보는 거고 승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에스트라다주의 형태처럼 뭐 별로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가 좀 더 강한데 물론 뭐 창설적 효과의 성질은 있죠. 주권면제와 관련해서는. 이건 답은 1번인데 너무 쉽죠 이거는. 나머지를 몰라도 1번에서 딱 잡아낼 수 있어요. 5번 보실게요. 주권면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스쿠너 익스체인지, 쇼너 익스체인지 사건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절대적 주권면제를 지지한다. 네, 절대적 주권면제입니다. 이게 1812년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 주권면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판례라는 거. 뭐 이건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고, 그렇죠. 그럼 뭐 답은 1번일 것 같은데 나머지 봐야죠. 제한적 주권, 지금은 이제 상대적 주권면제, 제한적 주권면제죠.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판례가 맨 처음에 1970년대 일본 기자 사건에서는 절대적 주권면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1990년대에 있어서 이제 미국 저기 군에 이제 우리에게 일하시는 동주천 미군 부대에서 일하셨던 분이 임금 월급 받는 사건에서는 제한적인 상대적인 주권면제 이렇게 얘기해서 이 주권적 행위라는 것과 상업적 행위인데 요게 이제 주권면제가 안 되는 거죠. 상업적 행위에서 주권면제가 안 되고 요거에 대해서는 주권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분한다는 것까지는 맞는데 후자에 대해서만 주권면제를 인정한다. 그러면 안 되고 전자로 바꿔놔야죠. 이게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주권면제가 되질 않아요. 이것만 인정되는 거니까. 이건 전자라고 바꿔놔야지 후자는 안 되죠. 3번에 제한적 주권면제론에 따르면 재판 관할권이 행사되는 경우 강제집행 관할권까지 인정된다. 아니에요. 별도잖아요. 이거 주권면제가 부정, 포기된다 하더라도 이게 동시에 포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집행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포기가 필요한 거고 뭐 이래서 이건 별도라서요. 행사까지 인정된다는 틀리는 질문입니다. 주권면제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 그렇죠. 국가에 대해 부여되는 겁니다. 국가의 거예요. 개인의 거가 아닙니다. 여기서 국가라는 건 중앙정부만 아니에요. 지방정부나 뭐 연방제국 같으면 뭐 주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 포함하는. 그럼 뭐 선박, 국가 소유의 선박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다. 라는 거 아시잖아요. 답은 1번입니다. 스쿠너 쇼너 익스페인지 사건 같은 거는 뭐
너무 쉽게 나오는 얘기라. 답은 1번은 쉽게 고르시, 나머지를 몰라도 여기서 잡아내실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쉬운 느낌인데. 6번 보실게요. RCJ에 대한 얘기인데 국제기구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보느냐. 요건 조금 살짝 새롭더라고요. 옳지 않은 겁니다. 유엔에 국제연합의 행정재판소라는 게 있나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고적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ICJ가. 그러니까 요게 유엔의 행정재판소라는 게 있는데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CJ가 이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권고적 의견을 줬는데 이게 총회가 사법기관으로서 행정재판소라는 걸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헌법에 명시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게 이제 유엔 헌장에 명시사항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ICJ는 명시적으로 이제 이게 기관이 정확한데 사법적인 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른바 묵시적 권한에 따라 설립할 수 있겠냐? 그러면 기능적인 문제가 만약에 유엔의 기능상 이게 문제가 없다면, 즉 저촉되지 않는다면 않는 한 뭐 가능하죠. 가능해요. 뭐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근무 중에 입은 손해배상에 대해서 권고적 의견. 이게 이제 1949년에 베르데토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할권. 그때 뭡니까? 유엔이라는 것 자체가 국제기구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다. 그래서 이 직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교적 보호권이나 직무에 관한 보호권을 사용해가지고 이 유엔에 일을 했던 베르데토트에 대해서 살해했던, 암살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포괄적인 관점은 아니에요. 직무와 관련한 겁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모든 유엔의 일들이 무조건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 판례에서는 직무와 관련한 거라고 있겠죠. 그리고 뭐 법인격을 갖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법인격을 갖는다? 예, 법인격을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맞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국제연합의 근무 중에 여기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판례인데 실질적으로 헌장이 정하는 목적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만큼 범세계적인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에 대해 주권국가, 뭐 주권국가 같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주권국가 같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때 포괄적 법인격을 갖느냐? 아니요. 직무와 관련은 기능적인 거예요. 어디까지. 물론 이게 포괄적인 이 국제기구인 건 맞습니다. 국제연합은 포괄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거지만 이 관련해서 이 케이스에서 손해배상을 베르데토트 사건에 얘기할 때 이때 주권국과 같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문제가 있다면 기능적으로 그거는 유엔의 기능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 직무 보호권을 사용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이 부분이 거의 비슷하면서도 여기가 이것도 문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이게 헷갈리고 이걸 제가 뭐 기본 강의 때도 설명 못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모르니까 이거하고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 그러니까 2번은 확실히 아닌 거는 그러니까 맞는 지문인 건 확실히 알겠는데 여기가 헷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이게 일반 경비 사건이라고 요거는 심화 때 한번 말씀드린 건데 이게 이제 1962년의 사건이에요. 유엔 평화의 주변에 콩고 유엔 평화의 주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비용을 내야 되는 게 문제니까 이 비용 여기 이제 경비라는 게 그야말로 이제 돈과 관련해서 이게 누가 내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야 되는 거냐 뭐 총회가 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요. 어차피 똑같은 다 유엔이지만 그랬더니 평화유지 활동에 대해서는 만약 이게 7장 케이스라고 한다면 7장의 강제조치라고 한다면 안전보장이사회 쪽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일반 경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일반 비용으로 해야 돼서 사무총장이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권고적 의견 덕분에 평화유지군은 그때도 설명드렸잖아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로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지휘한다 하면 사무총장이 지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무가 확정되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요것도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답은 3번을 뭐 고르시지만 이거 못 고르실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이거를 모르니까요. 특히나 이거를 모르셨고 저도 이게 좀 생소하더라고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알겠는데 이것도 알겠고 이거 사이에서 좀 헤매는데 주권국가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4번 같은 지문들은 뭐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작년에 나왔나? 재작년에 나왔나? 그래서
그걸 다시 재탕한 거라서 근데 이제 약간 내용을 살짝 바꿔서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수는 있다. 어렵죠. 이 문제는 어렵더라고요. 7번 보실게요.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대해서 옳은 것 그러면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은 본인과 사무직원에 대해서 부여된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사무총장은요. 사무직원에 대한 면제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본인이 포기할 수는 없죠. 이건 안전보장이사회가 포기시키는 겁니다. 사무총장에 대한 만약 특권 면제가 문제가 된다면 안전보장이사회가 이걸 포기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안보리 권고 통해서 총회가 뽑는 거라 이쪽이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이 틀려요. 2번 보세요. 국제연합에 대한 재산과 자산에 대한 사법조차로의 포기, 그러니까 면제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게 강제팽의 전차에 대한 포기를 포함하냐? 아니, 그럴 리가 없죠. 주권면제랑 비슷하게 가지고 이거는 두 개가 별도의 구조예요. 사법권의 포기라는 관점과 그 다음에 집행권의 포기라는 것은 별도로 봐야 되죠. 국제연합 사무총장, 사무차장보, 그 본인들, 그 다음 배우자, 미성년 자녀, 그렇죠. 외교사절에 부여되는 특권 면제 같은 것들이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교사절로 볼 것이냐 아니냐가 좀 문제예요. 외교사절가 아닐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래도 뭐 이 나머지 좀 더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 이제 여기는 아시겠지만 본부협정 맺고요. 그 다음에 유엔에 대한 어떻다 이 특권 면제 협약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중심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뭐 이 외교사절에 부여되는 물론 이제 부여될 수 있지만 요거 일단은 세모라고 놓고 나머지 봐야 돼요. 4번에 보시면 국제연합의 자산과 소득에 대한 조세가 부과되고 아니요. 공적 사용에 대한 수출에서 관세가 부과되는 여기는 맞는데 조세가 부과되지는 않죠. 국제연합이라는 건 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부협정을 통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거예요? 미국이? 어디가? 그러면 스위스에서는 제네바니까 스위스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수수료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여기가 그나마 낫다. 결국 객관식은 어떻다? 완벽한 지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장 옳은 지문, 가장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뭐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답을 3번을 고르셔야죠. 8번에 보시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옳은 것 갑니다. 국내 표준주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국제 표준주의가 국내 표준주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국내 표준주의라는 것은 개발도상국들이 좀 좋아하죠. 왜냐면 내국민하고 동일하게 처벌을 한다기보다는 처우하면 돼요. 이렇게 보는 거라 개발도상국들이나 이게 남미 국가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국가들이 좋아하는 거고 국제 표준에 맞게끔 해줘라 이런 것들은 이 외국인을 그야말로 내국민보다도 더 우대한다기보다는 하여튼 그 이상의 국제 어떤 그 선진국들 이런 서구 선진국들 있죠. 영국, 프랑스,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의 어떤 그 요구하는 사항까지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이라고 자기 얘기하는데 서구권 중심으로 그 정도의 어떤 처우를 해줘야 된다는데 이건 좀 과도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거니까 보시면 외국인의 대우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정치적 공적 영역을 한정하고 그 보장이 그렇죠. 이게 내국민과 같은 거면 충분하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정치적 공적에 한정한다. 이 부분이 틀리죠. 정치적 공적 영역이 아니라 그 외에도 이 사람 뭐 종교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적인 것도 보호해줘야지. 내국민하고 동일하게. 그건 뭐 당연한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뭐 종교 자유나 이런 것들 뭐 개인적인 어떤 것들 그런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국내 표준주의라도.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이 틀렸고 국제 표준주의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정해진 그렇죠. 보통 이게 이제 선진국이 얘기하는 어느 정도의 처우. 그 처우를 자국민도 받지 못하는 것을 내세워서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죠.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처우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세계는 이걸 자국민 만약에 남미 국가들이 이거를 못 해준다고 해서 이거를 못 맞춰주겠다고 해서 국가 책임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답은 2번일 가능성이 높고 3번에 보세요. 국제법상 외국인을 입국시킬 일반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입국의 자유는 없습니다. 이건 아시는 거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가가 선택한 방법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추방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자유롭게 추방한다. 강제 추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거는 퇴거의 자유는 외국인이 갖고 있는 거고
내보낼 수도 있어요. 추방할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게 자유롭게라는 표현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선택한 그러니까 적당한 이유가 있어요.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야 2번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1962년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 선언이 있고요. 1974년에 역시 동일한 게 있었어요. 저 UN 결의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 국유화 즉 이 국가 수용하는 거에서 이 부분에서 신속하고 충분한 효과적인 보상 이게 헐 공식이죠. 이거를 명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와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보통 가능한 한 보상해 주겠다고 했어요. 가능한 수준에서 보상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이 힘을 얻고 그때도 기봉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1974년에 개발도상 국가들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 힘을 얻고 자기들이 해줄 수 있을 만큼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1962년에는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하라는 헐 공식에 입각해서 근데 뭐 명시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적절한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은. 그러니까 이 적절한 보상이 바로 이걸로 봅니다. 보통 해석할 때는 적절한 보상은 이걸로 보지만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표현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맞지 않다. 답은 2번이다. 이 문제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 알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여러분 하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거는 알겠는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알 듯 말 듯 그래서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9번 보실게요. 비호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호를 구하는 난민은 비호를 구하는 국가 옳지 않은 건데 국내법에 입국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럼요. 난민에게 국제법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각국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받아줄지 말지는 각국의 재량. 맞는지 문제. 콜롬비아 페루 어슬럼 사건이죠. 비호권 사건에서 ICJ는 이 비호와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 보호 뭐 이런 것들 이게 국제간섭법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역간섭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외교적 비호라는 게 중남미에서 국제법적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아니 이거는 입증을 못했어요. 지역간섭법이 있다면 해주는 건데 지역간섭법이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이게 입증을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난민주의협약에 대해서 난민고등판무관 1949년 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권보등판무관이 1993년에 이제 비엔나 인권 그 규약에서 만들어지는데 인권 그 협약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전보다 훨씬 전 예전에 만들어진 거죠. 그때 국제적 보호라든지 이행 감시 권한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이 난민 고등판무관이 인정하는 이제 협정 난민, 협약 난민 이런 것들도 존재하는 거죠. 여러 관여로 관여하는데 실질적인 힘은 많이 못 쓰죠. 근데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난민에게 체결국은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 그 다음에 임대차 가능한 한 유리하게 해석해 줘야 되고 외국인이에요. 외국인하고 동등한. 그래서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외국인하고 동등한 지위죠.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도 이걸 아니까요. 2번은 쉽게 고를 수 있고 나머지 지문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10번 보실게요. 로마 규정이라니까 ICC죠.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옳지 않은 것. ICC는 국제적 법인격을 갖고 있다. 맞죠? 그 기능과 행사의 목적에 대해서 필요한 법적 능력. 당연히. 이게 별도로 당사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관이 아니란 말이죠. ICJ는 UN의 기관이지만 여기는 UN에 별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UN과 관련성은 있지만. 이번에 보시면 재판소의 소추관, 검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로마 규정상 개정을 제한할 수 있냐? 그러면 그렇죠. 구속요건 같은 것들에 문제가 되면 이걸 뭐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독재적 소추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한 같은 걸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한할 수도 있고 회원국도 제한할 수도 있겠고 뭐 이렇죠. 소추관이 독재적으로 개시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신재판부로 이 전신재판부라는 게 이 영장 담당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필요로 하는 겁니다. 전신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개시할 수 있는 걸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구조가.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ICC는 UN 안전보장이사의 기소에 연기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12개월입니다. 그리고 이거 연장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공부하신 내용이라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1, 2, 3번을 잘 몰라도요.
4번은 이제 꼭 그때도 얘기 드렸던 거라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11. 외교 특권과 면제에 대한 겁니다. 외교 면제,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외교 면제, 그러니까 외교 면제의 포기. 외교 특권의 면제의 포기는 언시적 명시적으로 포기해야 됩니다. 국가가 포기하는 거죠. 국가의 권한이에요. 외교관의 뭐 그게 아니라 국가의 권한이라서 포기는. 파견국의 권한이에요. 외교군 간의 수송 수단은 수색, 징발, 그렇죠. 차입, 강제입행으로부터 면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면제받아야 되고. 3번.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관할권부터 면제를, 그렇죠. 면제를 이게 절대적으로 받아요. 이게. 그래서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면제됩니다. 물론 이걸 뭐 국가가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다음에 외교사절은 신임장을 접수국의 국가원수에게 제정한다. 그러니까 갖다 낸 때죠. 접수시킨 때로부터 그 직무가 개시되면 아니죠. 입국했을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혹시라도 직무가 개시된다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특권 면제를 이때부터 향유한다. 아니에요. 이때가 아니라 이때부터가 아니라 입국 시부터입니다. 입국 시부터 탈과하는 어떤 일정 시간이 이제 필요한, 그러면 이 탈과하는 시점 이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이제 나갈 시간, 그러니까 임무를 끝냈어도 탈과하기에 필요한 시간 동안까지 특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이거 매우 쉬운 문제죠. 이 문제는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뭐 틀리셨을 리가 없고. 12. ICJ의 판결인데 국가 책임에 대한 얘기네요. 옳지 않은 거. 호르조 공장 사건이 나오죠. 이게 이 상부 슐레지엔에 있어서의 그 독일인들의 어떤 재산이 걸려 있었던 건데 이때 배상 의무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국제법적 위반, 이때 폴란드가 국제법적 위반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이랑 협약을 맺어서 그 폴란드 상부 슐레지엔 지역에 있었던 그쪽을 넘겨주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이 그 슐레지엔 지역을 원래 자기 원래라고 하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갖고 있던 국토인데 그걸 이제 폴란드 쪽에 넘겨주게 됐는데 폴란드랑 얘기를 하기를 이제 그 안에서 이 독일 정부 것들은 니들이 그 수용해 가져가도 된다. 하지만 일반 국민 것들을 수용할 때는 뭐 보상을 꼭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수용하지 말고 좀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폴란드도 알았다고 다 했거든. 그런데 이제 폴란드가 나중에 이걸 막 그냥 보상도 안 해주고 그냥 억지로 다 뺏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독일이 문제를 삼는데 PCIJ에 올랐더니 PCIJ가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권리를 남용하는 짓거리다. 폴란드 쪽에서. 그래서 어떻다? 그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맞는 지문이고. 그때 법의 일반 원칙 쪽에 제가 이것을 써놨고요. 코르프 해협 사건 같은 경우들은 영국과 알바니아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그렇죠. 자기로 보통 일어나는 건데 부작위,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 적절한 조치를 안 하는 것들까지도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지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있으면 그 부분에 지뢰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되는 필요성,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 코르프 해협 사건은 요것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무해통화권에 있는 제도, 이게 좀 얘기 나왔죠. 그래서 이게 무해통화권이 아직 그때 제도화되지 않았던 1946년 사건이고 판례는 이제 1949년에 거의 그 ICJ 1호 사건에 가까운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했고 나중에 1958년에 이제 제1차 유엔 해양법 협약, 그래서 제네바 협약에서 이게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또 이제 그렇죠. 부작위에 대한, 근데 이제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이것도 그렇게까지 제가 막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아서 이것도 기억이 좀 안 나실 수도 있고, 코르프 해협 사건은 무해통화권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드려가지고 요거를 놓치셨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그란드 사건이죠. 나그란드 사건입니다. 나그란드 사건은 그래도 좀 아시는데 주정부 행위가 연방정부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 아니죠. 귀속되죠. 그때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주가 사용시킨 거를 연방정부가 책임 못 지겠다고 막 그랬더니 안 된다. 잠정조치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걸 했을 때는 ICJ 잠정조치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니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왜 주정부에 대해서 그거를 연방정부가 못 지키겠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답이 3번인데 요거를 몰랐어도 요게 너무 아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핵실험 사건에서 핵실험에 대한 권고적 의견 그거 말고요. 핵무기에 대한 권고적 의견 말고 이 프랑스가 핵실험을 하죠. 남태평양에서. 그랬더니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이제 문제를 삼은 케이스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렇다면 일방적 행위도 이걸 국제 의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미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안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취하되고 말았던 거지만 이건 맞는 질문이죠. 근데 이제 기자회견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얘기들이 공적 의미로 봐야 되냐 뭐 아니면 그냥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무슨 뭐 그때 콩고 대통령인가가 뭐가 그냥 얘기 나누고 콩고입니까? 그쪽 쪽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같이 뭐 얘기 나누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요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요거는 요걸 모르셔도 요 3번이 확실해서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 있다 문제를. 13번 가죠. 권고적 의견에 대한 의견의 제시를 거절한 것은 권고적 의견은 못 받아줘. 이 얘기는 뭐냐면 권고적 의견이 들어왔는데 권고적 의견을 안 받아준 게 뭐냐. 국제연합총회가 요청한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 문제죠. 법적 문제는 해야 돼요. 권고적 의견은 법적 문제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해석과 적용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사회이사회도 네 그럼요. 총회나 경제사회이사회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해석 같은 거 요구하면 해줄 것이고 국제연합 총회가 요청하죠. 그래서 뭐 장벽 사건은 뭐 당연히 있었던 사건인데요. 뭐. 그 다음에 유엔의 전문기구는 세계보건기구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핵무기에 대해서는 이건 못하지. 이거는 기능상 보건에 관련해서 해야지. 건강에 대해서 해야 되지.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핵무기는 총회 쪽에서 올렸던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기능상 물어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 이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센스가 좀 있는 분들은 당연히 뭐 이거를 못 맞추실 일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판례다 이런 게 아니라 기능상 안 맞는 거는 요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기구가 보건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거랑 똑같죠. 답은 4번이었고 14번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어렵죠. 여기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경제 쪽이 좀 어려워요. 근데 또 봐야죠 뭐.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특히 이제 뭐 이거는 뭐 워낙 중요한 거죠. WTO의 DSU는 가장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옳지 않은 겁니다. WTO의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WTO 협정 위반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조치. 그러니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서도 제소할 수가 있다. 비위반 제소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WTO와 이제 그 법 규정 자체를 잘못 위반하는 건 아닌데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는 거죠.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손실보상 성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제소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답은 1번일 가능성이 높고 2번 패널은 보고서의 최종 선택 전에 잠정 보고서를 그렇죠. 그래서 한 바퀴 돌려요. 한 바퀴 돌리고 당사자 의견을 참작하게 돼 있어요. 맞는 지문이고. 패널의 설치는 20일 이내에 만약에 구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때 누가? UN 사무총장? 아니 WTO 사무총장. 이 분쟁기구의 의장이라든지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이제 이사회 의장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임명이 됐다는 것은 여기가 또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통고하는 것은 의장이 또 알려요. 그래서 그게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 좀 독특하다. 그러니까 결정 임명은 사무총장이 하는데 이래버리면 근데 또 이거를 통고하는 것은 누가 한다? 의장이 통고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 DSB가 여기 분쟁 해결기구 DSB가 보고서를 채택한 뒤에도 패소국은 판정을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그렇죠. 일정 유예를 그래서 뭐 45일 정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보셨어요. 답은 1번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이거는 많이 얘기가 나왔고 비위반 제소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뭐 기억이 안 나셨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15번. 역시 가트에 대한 얘기가 나네요. 비차별 원칙이라는 것이 무차별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차별 원칙이라고 하면 크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최애국 대우하고 그 다음에 내국민 대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에서 저런 게 나오죠. 그 수량 제한 같은 것들을 금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뭐 가트 1947 가트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쭉 있다가 지금까지 1994 가트에도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죠. 그러면 내국민 대우라는 것은 3조죠. 동종제품 이외에도 내국 상품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거나 대체 가능하다면 차별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ike product라고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like product적 성질을 보는 거죠. 차별을 금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들어와 있으면. 그 다음에 WT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중에서 한 회원국에만 동종 상품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회원국들한테도 이거를 부여해야 됩니다. 가트일의 체급 위반이 성립하죠. 한 나라한테만 주면 안 돼요. 다른 나라한테도 다 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뭐 관세를 10에서 5% 낮췄다. 중국에 대해서. 그럼 우리나라도 뭡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뭐 미국에 대해서도 필리핀에 대해서도 동종 상품에 대해서는 5% 다 낮춰줘야 되는 거죠.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뭡니까? 위반이에요. 위반이 성립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일 것 같은데 계속 볼까요?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따라 수입품에 유리한 대우를 부여. 이거 괜찮아요. 수입품에 대해서 유리하면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그러니까 내국 상품하고 동등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보다 높이 해주면 더 좋지. 이렇게 안 해줘서 문제인 거지.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내국민 대우는 보호 조치에 대해 국경에 대한 통제를 한정함으로써,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경에서의 통제를 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경쟁 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국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국 안에서는 똑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적인 어떤 보호 조치를 이 국내 안쪽 국경의 한계, 바운더리 안에서 처리하는 거죠. 이 국경을 밖으로 넘어가는 구조면 뭐예요? 체국 대우제. 왜냐면 그럼 각 국가들끼리 이거니까요. 그래서 이 표현도 이해되세요? 이 표현이? 국내적 보호 조치를 어떤 국가가 국내적 보호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국내적 보호 조치를 하면 그건 국경 안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품이 어떻다? 그 국경 안에서는 동등한 가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의미를 잘 좀 파악해 보십시오. 체국 대우 같으면 이제 각국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건 국경과 관련돼 있는 거고 관세니까. 여기는 이제 관세라기보다는 물론 뭐 관세도 관련성이 있겠지만 들어온 다음에 내국세들 얘기하는 거라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해양법에서 공해에 대한 규정이 배타적 경제 수익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배타적 EEZ는 특별한 어떤 권한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관할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권적 권리가 있는 거예요. 관할권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인공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할권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주권적 권리라는 거는 그 기억은 나시겠지만 에너지 같은 것들, 경제적인 에너지, 해수, 해풍, 해류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해양 과학조사라든지 환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왜냐하면 공해상의 규정으로서 여기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거니까 못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공해상에서는 군함이 면제된다는 것과 공해상에서 요거는 못 들어오죠. 왜냐하면 공해상에서는 과학조사가 있는데 여기는 과학조사가 주권적 권리라서 EEZ에서 함부로 못합니다. 해적을 보편적이니까 이거는 공해상에서 할 수도 있고 EEZ도 그렇다면 가능한 거고 뭐 공해 보존 같은 것들도 EEZ 같은 데서 비슷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관할권이나 주권적 권한을 찾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에 대한 얘기. 맞죠? 죄송.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과학조사나 여기가 제가 헷갈렸습니다. 여기가 해양 환경 같은 것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어떻다? 천연자원이라든지 그래서 여기는 뭐 그 어업권도 다 포함되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도 되는 거죠. 이거 제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게 관할권 문제니까 못 들어온다 해서 2번이 되는 거죠. 왜 제가 이거 왜 헷갈립니까? 다시 한번 교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답은 2번이에요. 이런 걸 헷갈리네. 17번 보실게요. 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판례들인데 이 판례들은 다 한 번씩 봤던 판례. 다행히도. 그래서 이 에크리오 사건 같은 경우는 영국하고 프랑스인데 영국에 이제 조지섬인가 저지섬 근처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인정을 했는데 프랑스가 훨씬 가까워요. 근데 지리적인 것보다도 어떤 게 중요하다? 각종 증거가 이게 이 저지섬이라는 데가 이 맹케나 에크리오 쪽에다가 이 세금을 걷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걸 실효적 판단으로 본다는 것이고 페드라 블랑카 사건도 비슷하죠.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사이인데 이 영국이 이제 지배할 때 이 싱가포르 쪽에 등대를 만들고 뭐 이랬다는데 이 여러 가지 봤더니 싱가포르가 영유권을 갖고 있다. 조르조 여기 나오면 이제 조르조인지 그 뭡니까 술탄 국가가 있는데 거기가 실효적인 어떤 지배를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싱가포르가 갖는 것이고, 리키탄 사건은 여기는 이제 이 보르네오 섬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에서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공무와 관련된 함께 여기까지죠. 사인회의가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다? 아니요. 그렇게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 쪽이 더 이거를 많이 관리했었다. 뭐 그때 무슨 뭐 어떤 어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했었고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이제 가져가게 됐던 케이스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 사인 이쪽은 안 되고 공무적인 것들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답은 3번이겠네. 남중국해와 난사군도나 이런 것들은 중재재판이 있었죠. 그래서 필리핀이 이겨요. 중재재판 자체는. 그래서 이 구단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국이 주장하는 어떤 이 역사적인 관점인데 그거는 인정해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 근데 그 판례에서 배타적 경제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게 섬인지 판단할 때 일정 구체적 기준을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 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난사군도라고 해서 스트래플리 제도가 찌엉사라고도 하는데 그 동네에서 이 필리핀 쪽이 걸어가지고 중국이랑 했던 건데 구단선 자체를 부정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인정하기가 좀 구체적으로 이러하다 그랬죠. 답은 3번입니다. 이건 한 번씩 다 보셨던 거라 답을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다행히. 판례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게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18번 보실게요. 이 우주에 대한 건데 우주에 대한 것도 보셨는데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보실게요. 옳은 겁니다. 외기권, 우주에서 채굴해가지고 반입한다. 뭐 히토류가 아니든 뭐든 반입한다. 그러면 전용할 수 있다? 아니요. 그렇게 못하죠. 이 법률에 따라서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인류 공동유산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달조약 자체는 가능했지만 여기는 이제 달조약이 아니고 1967년 우주조약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전용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사업자에 대한 우주 활동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당사국의 인증과 계속적 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당사국이 이거를 감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맞는 것 같고 3번에 조약 당사국은 평화적인 이용을 위해서 그렇죠. 이게 핵무기를 비롯해 모든 종류의 이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법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4조가 대량 살상 무기라고 되어 있어요. 대량 파괴 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면 이렇게 규정을 안 해놨어요. 와, 이건 좀 어렵죠. 저도 이걸 본다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아서 헷갈리더라고요. 4번 보시면 민간회사의 물체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민간회사가 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지는 겁니다. 국가가 져야 돼요. 그때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본다면 와, 이거냐가 너무 어려운데 이게 틀린 게 이제 확인됐어요. 2번인데 와, 저도 이거는 맞추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저도 이걸 풀다가 뭐야 이건? 그래서 2번, 3번 중에 못 고르겠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2번입니다. 대량 파괴 무게를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이 아니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19번 보실게요. 폐기물인데 이게 바젤의백이죠. 1989년에 있었던 바젤의백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바젤 의정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협약이 이제 의정서로 바뀌는데 과실 책임이나 이런 것들 다 규정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실 책임이나 이런 것들 다 규정했고, 그 다음에 역시 협약 발효된 다음에 다시 바젤 컨벤션 앤 밴 어멘트먼트라고 해서 이게 추가적인 추록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재활용품 이런 것도 폐기물, 그러니까 재활용품은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게 아닙니다. 유해 폐기물이어야 돼요. 이것도 얘기를 하게 됐죠. 그 다음에 바젤 협약 자체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출 수입 경우규까지 싹 다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보셨던 거고 아마 이게 답은 이제 4번인데 해양법 협약에서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놓긴 해놨지만 이에 대해서 유독물질에 대해서 해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는. 그러니까 무해통항권 같은 것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점은 있는데 근데 이게 명확하질 않아요. 명시돼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거 4번이 명시 규정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인데 이게 오염방지 개념이지 이 얘기는 없어서 이거 이제 바다에서 못 가게 하는 얘기까지는 없어서 답은 4번이었지만 이게 이제 이거를 저도 정확하게 얘기해 보죠. 요거는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서 맞췄는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 매우 어려우시고 매우 지엽적인 문제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승계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옳지 않은 게 나옵니다. 국가승계가 우리 파트가 나눠져 있죠. 10번인가 9번인가 제가 파트를 나눴는데 그 내용 자체에 써놓은 건데 이거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보시면 국가승계라는 건
상속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상속과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뭐 상속과 달리 이제 선행국의 소멸을 전제하지 않아요. 뭔 말이냐면 국가가 사라져야지 꼭 이게 이루어지냐,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뭐 분리 독립하는 경우들 많아요. 그럼 체코슬로바키아 하면 체코슬로바키아는 게 사라진 것 같지만 체코라고 해서 남아져 있고 슬로바키아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가능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국적 처리에 대한 문제 취급하기 위해서 결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약은 없습니다. 예, 결의만 있었지 조약은 없어요. 자연인의 국적에 대한 문제는 결의만 있었던 거지 국적에 대한 조약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일반적 조약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요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건 뭐 우리 교재에 이제 제가 써놨던 건데 요게 어렵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제3국은 승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승계받는다고 제3국이 그 안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변경이 오진 않는데 문제는 이거죠. 승계로 국유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선행국과 이 승계국 사이에 보상을 요구하면 아니요. 보상을 요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제가 이거 써놨어요. 근데 제가 이 파트를 설명드리면서 그렇게까지 힘있게 말씀을 드린 적이 않아서 저도 선생인데 이걸 본 다음에 모르겠더라고요. 교재에는 써놨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승계 유형에 따라 기존 조약에 달리 규정한 요거는 있어요. 요거는 확실히 제가 기억을 했는데 이거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답이 2번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이게 저 국적에 대한 협약은 아니고 결의가 있었는데 이게 결인지 조약인지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솔직히 이것도 헷갈려서 이 문제도 틀리셨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서 어렵구나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무리 공부가 잘 돼 있어도 한 2개 정도나 3개 정도 틀릴 수 있겠다. 뭐 판례 같은 걸 세게 낸지도 않았지만 저도 이거 못 맞추겠더라고요. 이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 법규정이 기억이 안 나. 제가 뭐 중요하게 말씀드린 적도 아니었고 그래서. 근데 요거는 기억이 났는데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나도 틀린 거지. 나도 틀린 거야. 난 2번 찍었을 거야.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선생도 뭐 기억이 안 나면 방법이 없죠. 근데 이 결이더라고요. 협약이 아니더라고요. 자연인 국적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게 뭐가 있다는 걸 기억했는데 협약이 아니고 결이더라고요. 21번 보실게요. RC의 관할권에 대한 건데 이런 건 쉽습니다. 국제기구는 당사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국가를 상대로 아니요. ICJ에서는 안 돼요. 권고적 의견만 묻는 거지. 권고적 의견만 묻는 거지. 국가 대 국가여야 되고요. ICJ는 특정 그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는지 본인이 결정합니다. ICJ가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고 PCIJ 시대 때 당시에 선택조약 수락 선언 있죠. 그대로 유효하다. 이것도 뭐 말씀드렸던 거고 워낙 중요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기억나실 거고. 회피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안 되죠. 합의가 있어야지만 평가서. 이건 너무너무 쉬운 거고. 그러니까 이거 옳은 것 하면 니은 디귿이니까 이거는 뭐 이거 틀리셨으면 좀 너무 슬퍼. 이거는 틀리실 수가 없어. 이건 뭐 보는 순간 맞죠. 22번 조약법에 대한 무효에 대한 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 뭐 이게 있어서 그렇지 워낙 확고한 게 있어서 보시면 국가나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은 절대적 무효예요. 그럼 이거는 치유가 돼요? 안 돼요? 치유 안 돼요. 바로 1번에서 끝나요. 정권 대표에 대해서 국내 훈령을 무시하고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미리 통보한 경우에는 무효 사유예요. 아시겠지만 대표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을 해치겠다 위협 이게 강박이죠. 당연히. 카메룬 나이지리아 사건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ICJ는 조약 체결권에 대해서 이 마우르 선언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심화 때인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재에도 제가 아마 써놓은 걸로 알아요.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근데 뭐 4번까지도 가지 않고 바로 1번을 풀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틀리셨지 않았을까. 틀리면 좀 아쉽다. 맞추셨을 것이다. 23번. 국가책임 초안인데 이거 살짝 어렵습니다. 확실히 옳은 게 어려워요. 보세요. 긴급 피난이라는 것은 대응 조치와 다르게 위법 행위를 선행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위난만 있으면 돼요. 지금 긴급한 위난만 있으면 그러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이게 꼭 상대방 국가가 어떤 위법이 있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 사유는 책임 있는 국가에 대해서 불이행을 정당화하며 피해국의 손실보상의 의무를 면제시켜준다. 아니요. 이 불이행 같은 것들을 만약에 이게 유책국가가 문제가 된다면 유책국가의 어떤 불이행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어떻게 된다? 잠정적인 거예요. 잠정적인.
손실보상에 대해 거는 뭐 이 손실보상 해줘야 됩니다. 피해국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3번에 불가항력인데 불가항력이 이게 뭐 태풍이 불어와서 뭐 밀려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움의 정도가요. 그 후발적 이행불능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라 낮은 수준이에요. 이건 저희 교재에 써놨어요. 근데 와 이게 교재에 써놨지만 제가 뭐 저도 뭐 제가 뭐 창조적으로 썼겠습니까? 선생님들 교재에 그 유명한 이제 저희 저명한 교수님들 거 이제 짜집은 건데 기분이 와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근데 후발적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이거보다는 좀 낮은 불가항력이라는 게 낫다는 게 이런 겁니다. 돈을 빌린 다음에 돈을 못 갚는 것도 불가항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후발적 이행불능 같은 것들을 헝가리가 주장했었잖아요. 댐 만드는데 가비치 보호 사건에서. 근데 그런 거 긴급피난도 아니고 그런 것도 주장할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후발적 이행불능 같은 것들. 근데 이게 그렇다면 이건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기억이 근데 어차피 이게 워낙 그러니까 4번 보세요. 다른 나라의 국가가 국가의 동의는 명시적이어야 된다? 아니요. 묵시적도 가능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을 고를 수는 있었어요. 근데 와 이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불가항력이 후발적 이행불능보다 낮나? 높나? 와 이거 뭐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건 나머지는 너무 확고하게 1, 2, 4가 틀린 것 같아서 3번을 찍을 수는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 교재에 써놨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생각보다 문제가 쉬운 듯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국가 관할권 행사인데요. 이건 너무 쉬워요. 보시면 형법이 국외에 있는 옳지 않은 건데 내국 선박이죠. 그러면 속지주의했다는 거예요. 왜? 기국주의니까. 기국주의는 속지주의의 다른 형식이고요. 형법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라도 일정 범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보통 뭡니까?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속인주의적 관점일 수 있겠죠. 피해자 국적주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능동적인 건 아니고 수동적으로 이제 속인주의로 해서 피해자 방식이 되고 형법은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사람에서 국내에서 중복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형법 7조인데 외국에서 처벌받았어도요. 내국인에 대해서는 내국인에서 다시 처벌합니다. 다만 형을 산입시켜주죠. 공정거래법은 이거 효과이론이죠. 이거는 설명드렸었고 답은 이게 3번인데 와 이게 어렵게 이거는 아실 수 있고 이것도 아실 수 있고 이것도 아시는데 이게 3번을 보신 적이 없을 거야. 3번은 이 표현을 이게 형법 7조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제가 정확히 얘기 드린 적이 없을 거야. 저는 맞출 수 있었는데 근데 이 표현이 이제 좀 모호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교재에 써놓긴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아서 좀 그래도 워낙 이게 확실한데 잘못하면 이거하고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되더라고요. 25번은 말씀드린 적이 없어. 국제인도법 쪽 9인데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솔직히 저도 보면서 근데 맞출 수는 있어. 보시면 각 충돌 국가는 이런 사람들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 맞겠지. 그 다음에 적십자 권한이 있는데 그 전시에만이 아니에요. 평상시 같은 경우에서도 적십자를 갖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허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정확히 몰라도 답이 2번이겠구나 생각더라고요. 그 다음에 육전에 대해서 제네바협약은 제1부속서죠. 제1부속서에서 부여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걸 사용한다는 게 항상 금지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몰라도 당연한 거예요. 이건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부적절한 사용으로 있어서 그러면 그때는 어떻다? 전쟁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듯 하면서 맞출 수는 있겠구나 다행히.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제 총평을 좀 나누자면 저도 문제 풀어봤잖아요. 저도 한 2개 정도 틀리겠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모르면 어떡해. 아니 근데 글쎄요. 이게 많이 외워놓고 익혀놨어도 헷갈려 버려요. 그러니까 한 공부 잘 되는 분들도 한 2-3개는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엽적인 거를 아주 어렵게 내지 않고 살짝 이게 약간 밑으로 살짝 밀어 넣어 버린 느낌이라서 난이도가 낮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중상 이상이다. 상급에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완전 상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상보다는 좀 높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평범하면서 약간 어려운 이런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풀다가 맞춘 것 같은데 맞춰보면 성적이 엄청 떨어져. 그러면 진짜 짜증나지. 하지만 여러분 뭐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나한테 어려웠으면 딴 사람은 또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공부를 조금 더 지엽적인 거를 조금 더 체크해서 이제 해야 되겠구나라는 다음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진짜 싹 다 가르쳐 드려야 되는 정말 그게 가능할까? 물론 뭐 거의 그렇게 해야지만 더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시험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성적이 나쁘다 하더라도 뭐 다른 사람들도 그닥 뭐 좋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시고 기다려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뭐 다음에 또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있거나 뭐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하여튼 제가 거의 모든 걸 긁어다가 다 가르쳐 드리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뭐 또 다음 기회에 만나뵈면 또 인사드리고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